과거 기업 경영과는 달리 기업의 새로운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먼저 지식노동의 등장으로 육체노동자들이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지식노동의 등장으로 육체노동자들은 사회적, 심리적 지위가 하락했고, 이에 따라 경쟁 구도는 자본가 대 노동자가 아니라 육체노동자 대 지식작업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이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노조 지도부의 리더십 하락과 노조 지도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항으로 노조의 단체 교섭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해 반목과 선동, 무책임한 요구 등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작업자들의 등장입니다. 지식작업자가 등장했지만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기존의 과학적 이론 학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작업자들은 육체노동자들과 다르게 소득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식작업자는 자기 동기부여와 자기주도성에 의해 생산성을 이끌어낸다는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작업자들의 생산성은 무엇인가 목표 성취는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동인구가 분화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여성 노동자들은 퇴직금보단 현재의 높은 임금과 유연한 근무 시간을 중시합니다. 그러므로 여성 근로자들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남다른 직무구조와 처우가 필요하고, 획일적인 인사정책이 아닌 노동 집단을 세분화하여 인사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노동자 집단, 새로운 종족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은 이전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노동을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사회적 만족감을 얻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의식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일은 체계적이고 목적에 맞으며 조직적인 작업 수행 방식을 만들며 인간만의 고유하고 구체적인 활동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과 통합 통제가 필요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작업행동을 식별하고 각각의 작업행동을 분석한 뒤 논리적이고 균형 있으며 합리적인 순서에 맞춰 이것들을 배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을 통합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통합은 개별 직무, 집단의 직무와 업무 프로세스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은 개별적인 작업행동이 아닌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변수를 막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드백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근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무는 근로자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근무는 한 사람의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근무에는 논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적인 움직임과 차원만이 존재합니다. 근무에는 5가지 차원이 존재하는데 생리적 차원, 심리적 차원, 공통체적 차원, 경제적 차원, 권력의 차원이 있습니다.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이 5가지의 차원 모두를 달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리적 차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면 기계처럼 일하지도 못합니다. 기계는 한 가지 작업을 반복적으로 최대한 단순하게 행할 때 최대한의 성과를 냅니다. 반면에 인간은 자신이 가진 근력과 감각 정신 일체를 작업에 적용할 수 있을 때 가장 훌륭하게 일을 수행합니다. 인간은 변함없고 획일적인 속도와 리듬, 주의지속 시간을 강제당할 때 가장 많은 피로감과 저항감, 분노, 적개심 등을 느낍니다. 따라서 단일의 작업행동이 아닌 여러 작업행동을 조합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심리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입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인간은 이를 통한 성취로 자신의 모습을 정의하고 자신의 가치와 인간다움을 측정할 수 있으며 심리적 욕구 충족이 가능합니다. 실업이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박탈감 때문이 아니라 자긍심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은 사회적 결속수단이자 공동체적 결속수단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지위를 결정할 뿐더러 지역사회에서 맡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인간이 공동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은 옛날부터 집단에 소속되어서 동료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한 결속이 다른 공동체적 결속 수단들에 비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가장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차원과 권력의 차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생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은 근로자에게는 생계수단이 되어주며 경제에는 자본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한 사회의 경제가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수단을 창출해주고 생산요소에 대한 위험과 자원을 제공해줍니다. 경제적 차원에서의 일에서는 생계로서의 임금과 비용으로서의 임금 사이의 충돌이 존재합니다. 생계의 차원에서 볼 때 임금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이며 가족을 부양하는 데 충분해야 하고 가족의 열망과 사회적, 공동체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적절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비용의 차원에서 볼 때 임금은 특정한 일자리나 산업의 생산성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며 시장의 수급 변화에 맞춰 쉽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설계된 사회라도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지는 못하며 항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집단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특히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권력 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조직 크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에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권력 관계는 조직 내 근로자 모두의 근무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권한은 작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어떤 조직이든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17장과 18장은 일의 생산성을 부여하기 위한 4가지의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의 생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분석, 통합, 통제, 도구 4가지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분석 행동에서는 일에 필요한 구체적인 작업 행동을 파악하고 이러한 작업 행동의 순서와 전제 조건을 알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통합 행동에서는 각각의 작업 행동을 하나로 모아서 생산 프로세스로 통합해야 합니다. 프로세스로 통합한 뒤에는 통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때 통제는 방향, 품질과 수량, 표준, 예외사항에 대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은 객관적이고 비개인적이며 하나의 특정한 대상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생산성 부여는 작업의 산출물인 최종 결과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생산성 부여는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 등 투입물을 출발점으로 삼지 말아야 하며 최종 결과물에 맞춰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를 구하고 도구를 언제 적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작업 분석은 작업 즉 일의 생산성을 부여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에 필요한 구체적인 작업 행동을 파악하고 작업 행동의 순서와 전제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작업 분석은 전체가 아닌 일부를 다루기 때문에 개개의 특정한 작업 행동을 식별하고 이것들의 진행 순서와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은 통합 프로세스에서의 생산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은 도구를 이용해서 원자재를 가공하는 것이 아닌 논리를 일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논리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에 적용할 때 시스템의 한계는 감소하고 기회는 증가하는데 이는 생산의 다양한 원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 원리에는 개별 생산 시스템, 획일적 대량 생산 시스템, 유연한 대량 생산 시스템, 프로세스 생산 시스템 총 4가지 생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별 생산 시스템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오래된 형태의 개별 생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용 전통 가옥의 경우 4개의 동질적 단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기초를 파고 벽과 지하실 바닥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입니다. 둘째, 뼈대를 잡고 지붕을 올리고 셋째, 벽에 배관과 전선을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장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작업을 분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단계를 완료한 뒤 아주 오랫동안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음 단계로 진행해도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별 생산 시스템을 통해 한 단계에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프로세스 생산 시스템에서는 생산 프로세스와 제품이 하나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석유 산업을 들 수 있는데 원유에서 추출하는 최종 제품은 정유회사가 이용하는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프로세스 생산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맞는 산업에 적용된다면 상당히 높은 경제적 성과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산업이 프로세스 생산을 적용할 만큼 발전돼 있지 않을 경우 엄격한 생산 방식과 막대한 설비 비용으로 인해 실이 득을 앞설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은 획일적 대량 생산 시스템과 유연한 대량 생산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획일적 대량 생산 시스템의 예로는 군인들의 총기를 들 수 있고, 유연한 대량 생산 시스템의 예로는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의 신전을 들 수 있습니다. 획일적 대량 생산과 유연한 대량 생산 모두 표준화된 부품을 조립해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지만, 획일적 대량 생산은 최종 결과물이 통일되어 있는 반면 유연한 대량 생산은 다양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4가지 생산 시스템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생산 시스템과 획일적 대량 생산 시스템은 노동 집약적입니다. 개별 생산 시스템은 산출량이 적거나 변동이 적을 때 효과적이지만, 획일적 대량 생산 시스템은 생산량이 많고 산출량이 약간만 변해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연한 대량 생산은 자본 집약적이며 생산량은 많지만 획일적 대량 생산과 달리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프로세스 생산 시스템도 자본 집약적이지만 다른 시스템들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를 요구합니다. 이 4가지 생산의 원리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경영자에게 서로 다른 점을 요구합니다. 개별 생산에서 경영자의 첫 번째 임무는 주문을 따내는 것입니다. 대량 생산에서는 효과적인 유통 조직을 구축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의 범위 내에서 고객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적응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경영자의 임무입니다. 마지막 프로세스 생산에서는 경영자는 시장을 창출하고 유지하고 확대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과 비영리 조직들은 하나의 생산 시스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모든 생산 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병원은 개별 생산 시스템, 유연한 대량 생산 시스템, 프로세스 생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진찰은 개별 생산 방식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물리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는 유연한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조직되어야 합니다. 병원에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닌 병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이 있는데 병원과 경영진은 프로세스로 통합돼 관리되어집니다.